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자주 운영의 재개와 예산 재개 강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철도 투자의 진전과 경영 안정화의 실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철도가 내부에서의 전략적인 자원 운영을 통해 수성의 효율을 실현하여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수송 시스템에서의 1960년대 경제 성장의 역사적인 존재를 명백히 하고자 합니다. 우선 수송수의 증가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55년 2월 부흥부가 설치되어 종래의 기획처를 대신하여 산업경제 부흥 프로젝트를 총괄하여 경제합동회의에 합의하여서 경제 원조자금 및 재정 투융제를 전략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 경제는 국내 낮은 저축률을 보완하여 지속적인 경제 부흥을 이뤄내고 1953년부터 1958년까지 연간 평균 GNP 성장률은 4.8%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섬유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업 부문에서는 동기간의 평균 성장률이 15.1%에 달했습니다. 급속한 경제부흥은 철도 수송에도 반영되어 일반품 및 수입품을 중심으로 철도 수송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1957년, 1958년 이후 한국전쟁기의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특히 새로운 철도망의 형성은 잠재적인 수송 수요를 유발시킴으로써 수송량을 더욱 증가시켰습니다. 문경선은 1955년 9월에 개통된 다음 육군 공병부대가 영암선과 영월선의 부선에 대대적으로 투입되어 1955년 12월에 양 노선의 개통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경제부흥의 상징이었던 3대 산업선의 건설로 인해 남한 제1의 지하자원 지대인 강원도에서 무연탄을 비롯한 광산물의 수송량이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종래 삼척지구에서 서울에 이르기까지 해상수송으로 11일씩이나 걸렸던 석탄 수송이 영암선의 건설로 인해 10시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경제 부흥 효과는 대단한 것이었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러한 화물 수송 외에도 일반 여객의 수요에 응하기 위해 한국저전역기와 달리 열차 운행 시각을 여객 수송을 중심으로 편성하여 여객 열차의 운행 증가가 추진되었습니다. 수송 증가와 더불어 한국철도는 시설 개량에 가까운 복구공사를 기존 선로, 역, 공작장 등에 대해서 실시하여 1957년까지 전제시설의 70%를 복구한 다음 1950년대 말까지는 거의 모든 시설을 완전 복구했습니다. 그리고 3대 산업선 이후 한국철도는 새롭게 철도 10개년 건설 개량 계획을 입안하여 건설 562.1km, 개량 325.1km의 제1차 5개년 계획을 1956년에서 1960년에 걸쳐 진행하고 제2차 5개년 계획을 1961년에서 1965년 사이에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그대로 실행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나 지하자원의 수송로와 단락선의 공사가 우선시되었습니다. 일찍이 1957년 3월 한백선이 개통된 이후 1958년 5월에는 강경선, 충북선, 1959년 5월에는 오류동선, 주임선이 개통되는 등 이후 속속히 신선 개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선로 용량과 선로 안전도가 강화되고 보다 많은 철도 수송이 가능해졌음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철도 투자만으로는 한국철도가 직면하고 있던 하드한 예산 제약에 대응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운임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예산 제약의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철도에 남아있는 선택안은 운영비 삭감을 통한 원가 수송의 저렴화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한국철도가 착안한 것은 운영비의 3분의 1에 달하고 1958년부터 수익 계정에 포함되는 연료비의 절감이었습니다. 한국철도는 전시 중 철도수송 사령부 하에서 디젤 기관차를 이용한 경험을 살려 1956년에서
1960년 5개년간 ICA 원조로 디젤 기관차 128량을 도입하여 증기 기관차를 대체하기로 하고 보시는 표와 같이 1960년까지 95량을 도입했습니다. 디젤 기관차는 연비가 양호할 뿐 아니라 승무원 및 수선 요원의 감소, 급수 시설의 절감, 조업량의 증가 등의 장점을 갖고 있어 기관창 1량은 전기기관차의 4량을 대체한다고 평가되고 있었습니다. 석탄을 대체해서 석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전기기관차도 디젤 기관차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투탄 작업의 생략, 회분 미합 발생, 연료 균일성, 석탄의 38%에 불과한 연비 저렴성 등 뛰어난 운영비 절감 효과를 가지고 있어 1956년 7월 시운전 이후 버너 개조가 추진되었습니다. 기존 전기기관차의 운영에 있어서도 국산 연탄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연탄용 점결제 개발을 추진한 한편 1956년에는 연탄공장 19개소에 연료 제조 감독관을 주재시켜 탄질 향상을 지도했습니다. 그 결과 1959년 1월까지 운정용 석탄을 모두 국산 무연탄으로 대체할 수 있어서 연간 2천만 달러의 외화를 절약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철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유연탄 공급 여하에 따라 철도 운영 상태가 좌우된다고 하는 연료 공급의 불안정성에서 드디어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동력별 열차 킬로미터에서 디젤 기관차는 1950년대 말까지 가장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디젤 기관차는 또한 연료 절감을 위해 입한, 단행, 보기 등 기관차 운용을 대폭 줄임으로써 열차 킬로미터 대 기관차 킬로미터의 비율이 전시 중에 184에서 192였는데 1960년에는 134로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동력의 디젤화는 수선 작업에도 영향을 미쳐 4개 공작창 간의 분업화가 추진되었습니다. 즉 1957년 부산 공작창을 디젤 기관차 수선 전문 공작창으로 하고 기존 객, 기, 선반, 제관, 단야 등의 4개 공장과 공작청 직원의 약 600명을 서울로 전출하여 서울 공작창과 영등포 공작창을 대형 증기기관차 수선 공장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양 공작창 간에도 서울 공작창이 위치상 거리가 근접해 있고 보다 넓은 시설 배치가 뛰어났다는 점에서 영등포 공작창을 주물 설비를 서울 공작창으로 이전시켜 양 공작창장의 주물 작업을 일원함으로써 브레이크 등 부품 생산을 2배로 증가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인천 공작창은 수인선의 협계선을 관할하도록 하여 소형 기관차 수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디젤 기관차의 수선을 담당하는 부산 공작창, 기관차 공장의 재분 공장을 기관차 제2공장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디젤 기관차가 연료 보급이 없이 25시간 주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운전사무소의 배치 조정이 더불어 이루어졌습니다. 안동운전사무소를 폐지하고 이를 대신해서 제천운전사무소에 주박소를 설치하고 동시에 영주분소를 주박소로 축소하였습니다. 또한 청량리 운전사무소의 춘천분소도 주박소로 개편하였습니다. 수선 작업의 효율화도 추진되었습니다. 루팅 시스템이 채택되어 공작창마다 기술 제1과로부터 책정된 공작계획에 입각하여 공작창 이하 사무 및 기술조역, 각 기공수장이 매월 회합하여 소요저재 확보와 관련 기술 문제를 토의하고 실천 방안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에는 작업 진행 회의를 열고 지난 주간 작업 결과를 검토하고 본 주간의 작업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작업 중에는 예상외로 문제가 발생하여 작업이 지연되는 경우 특별 잔업, 휴일 특권 등을 통해서 작업 지연을 만회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공작청 직원의 생활 안정화를 도모하면서 수선 작업의 효율을 기한다는 의미에서 할시 할증 제도가 보상 제도라는 이름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전원 공동 책임으로 지정 인공, 즉 지정 작업량 이내에
작업을 마치는 경우 기본 봉급 및 수당 이외에도 각 작업 지정 인공에 대해서 실동 인공을 뺀 절약 인공에 대하여 소정의 보상 임의를 위한 보상액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렇듯 과거 조선국유철도에서 채택해 막아 있는 루팅 시스템과 할시 할증 제도를 기반으로 1956년 공작창 수선 능률 향상 운동이 추진되었고 재창 일수와 대수를 대폭 줄일 수 있었습니다. 수선 능력의 개선은 신차 도입에 의해 기존 차량의 폐차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선 대수의 증가로 바로 나타나진 않았지만 1955년 6월까지는 70%까지 떨어진 증기기관차 운용차의 비율이 1958년엔 80%까지 회복되었습니다. 디젤 기관차의 실동률이 96%를 넘어 기관차 부족이 완전 해소됨에 따라 기관차를 적당한 수준에서 운영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로써 동력의 디젤화를 통하여 한국철도는 수송수의 증가와 예산 제약의 강화라고 하는 두 가지 조건에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공작청의 능률 향상과 더불어 수송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배차 부문에서도 차량 운영의 개선이 확인됩니다. 당시 철도 운영권이 반환되었다고는 하나 유군국장 스스로가 배차 사령자의 질적 능력과 권위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비판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1956년 4월부터 1개월간 화차 운영 효율의 향상 기간을 추진한 이후 적하 및 공차의 회송 시간 단축, 수송 계획의 실천 확보, 보고 적합화해 등의 노력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 영업 1km 1일 평균 수송 톤수, 1일 1km 통과 화차수를 등이 늘었을 뿐 아니라 1955년부터 1960년까지 화차 회전 기간은 단축 경향을 보여 차량 운영이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량 운영의 기본이 된 것이 바로 배차 업무에 체화되어 있는 수송 계획입니다. 경제 운영의 평시 체제의 전환과 더불어 수송 수요를 전제로 하는 수송 계획의 실시는 불가능하게 되었지만 역별 출하 예측에 의한 수송 수요의 예상량 정보가 본부 유군국에 집계되어 월간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철도국은 관내 월간 계획을 작성하여 각 역 및 운영국에 이를 통보하고 실시하였습니다. 수송 계획에서 분기별 계획과 연간 계획이 작성되었으나 화물 수송은 어디까지나 월간 계획에 따라 실시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중일전쟁기부터 실시된 수송 계획이 해방 후에도 점령기와 한국전쟁기를 거쳐 현재 한국철도의 운영에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시회의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경쟁 가운데 수송 서비스 질 또한 중시되었습니다. 1957년 9월부터 생선, 야채 등 급송 화물 수송이 실시되어 부산에서 서울까지 3일이나 걸렸던 선호성이 총 14시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송 시스템의 효율화를 기반으로 한국철도는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 직무 통합과 과잉 인원의 해고를 단행했습니다. 1955년에서 1956년에는 해운국의 상공부 해정청 이관, 현업기관의 15개소의 폐지, 교통기술연구소의 기구 축소 등을 통한 감원 조치가 취해졌으나 철도연맹의 반대가 있어 그 범위는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1957년 동력 디젤화로 인해 잉여 인원이 발생하자 일부 인원을 시설 보수, 차량 수선 등 일선에 배치하여 노동력 부족을 완화하면서 동시에 감원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1958년부터 모든 연료비가 수익 계정에 포함되어 경영수지 악화가 예측되자 운전사무소 축소, 급수소 폐지 등 본격적인 감원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에는 물론 철도연맹의 강한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55세 이상의 현업원, 근무 경력 2년 미만자, 징계 처분자 등을 중심으로 인원 정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운전계통의 직원을 비롯한 약 3,900명의 인원 정리가 실시되고 직원 수는 1959년 27,154명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직원의 생활 안정 대책도 실시되었습니다. 1956년부터 물가 상승이 둔화되기 시작하여 1960년까지 물가 상승률이 연평균 14%로 억제된 데에 반해 임금 인상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1960년 실질 임금은 1955년에 비해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한 1956년 집단 건진, 중견간부의 단기 훈련소의 운영, 중학교 통신교육, 1958년에는 재보상제대, 1959년 재반수당의 부활, 1960년 연금제, 철야 근무자 공유제, 연휴 보상제가 실시되어 노동조건이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이러한 처우 개선이 고용조건이 진행되는 가운데 노사협조주의가 유지될 수 있었던 기반이 되었으면 물론입니다. 이러한 결과 1인당 노동 생산성이 1955년에서 1959년까지 2배로 증가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식민지기 및 한국전쟁기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효율적인 수송 시스템이 실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상징하듯이 해방된 후 12년째 되는 1957년 8월 환산 11량 4분 편성의 특급 여객열차 통일호가 서울 부산 간을 7시간 6분으로 운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식민지기 동구안을 6시간 50분에 운행하였던 환산 6량 5분의 편성의 아카츠키 주행 수준을 사실상 상회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영 수지에서도 수송량 증가, 운임 인상, 무찰 여객 단속, 관광사업 재개, 여객 서비스 개선으로 운임 수입이 확대된 한편 인건비 절감, 연료비 절약, 수원자재 절약, 교통병원의 독립재산제 등으로 운영비의 지출이 억제되어 1959년 사실상 예산 집행이 100% 달성되어 경영 안정화가 실현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철도는 한국전쟁기의 경험을 살려 새로운 기술체계인 동력의 디젤을 추진한 동시에 증기기관차의 오일 버너 개조, 석탄 국산화를 통하여 운영비를 절감하였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이에 입각하여 운전 계통을 중심으로 대량 인원 정리를 실현함으로써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노사관계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물적 기반을 창출하였습니다. 이로써 한국인의 철도 자주 운영이 시스템적으로 안착하여 한국철도는 1960년대의 경제 성장을 하나의 조직체로 자기 충족적으로 지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부연하자면 1950년대 한국철도는 운영 능력의 저하를 경험하였으나 다른 아시아 국가들보다 빠르게 새로운 기술체계인 동력 디젤을 추진하여 대외적으로 팽창 중인 노동시장에 대응하면서 대내적으로 생산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실현시켜 1960년대 경제성장을 수성면에서 지지하는 자립적 경영체로 탈바꿈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경제는 휴전체제 성립 이후 전시동원체제에서 평시복원체제로 복귀된다는 이행의 경제학적 관점에서 한국철도를 분석한 결과 휴전협정이 체결되어 1950년대 말에 이르기는 시기는 1960년대 고도 성장기에 비해 뒤지지 않는 다이너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이는 해방 후 새롭게 형성되어 한국전쟁 중 전시동원을 경험한 경제 시스템이 나름대로 효율성을 가지고 안착되던 시기가 바로 1950년대였던 것입니다. 물론 그 근저에는 대소 전략을 시야에 넣은 미국의 대한 경제 정책이 있었고 이를 국내에서 실행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렌트가 불가피하게 발생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원재 유상화, 즉 자본을 전제로 하는 경영 운영 시스템의 구축이 이미 내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는 점에서 1950년대를 단순히 경제 혼란과 부정부패의 시기로 환원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철도의 발전과 동아시아 철도의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